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49% 오른 3,748.37로 마감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08% 오른 865.41에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 3.4원 내린 1,417.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 코스피가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3,748.37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08% 올라서 865.41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3.4원 내린 1,417.9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 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선고 내용과 비자금 부분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그러니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러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1,000억 원 정도의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고요? 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 재산 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서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나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 유지와 상관없이 재산을 처분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갈린다는 법리를 처음 내놓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기 위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어떻게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최 회장 반응 측 어떻습니까? 법률 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 주시죠.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에는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의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 분할액은 다시 산정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SK그룹도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차 회장은 개인 사부담에 한결 벗어나서 경영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SK그룹도 한숨 돌린 분위기죠? 네,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송이 최 회장 개인사인 만큼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위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과 별개로 일상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오늘 오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 여러 점검회의 계기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으며 재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을 지난 하루 동안의 진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어제 자정경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합동 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 관련 감측화의 합의를 도출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스캠 단지 현장 점검 시에 합동 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캄포추 내의 보코산, 바벳시, 보익베시 등입니다. 사법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 있듯이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과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겠지만 우선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 국과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UN 차원에서도 인권을 담당하는 총회 3위원회,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외에 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인 노력입니다.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과 같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근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취업 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의혹 처리 등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관련 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이 작금의 사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지적 보도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루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캄보디아의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TF 설치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어제 보도된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월 8일 날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의 베트남 쪽 검문소에서 쓰러진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유족의 베트남 입국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이 되겠는데 를 지원하고 부검은 10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해 운구는 10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재차 검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현장의 정부 합동 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 사법적 대응 방안.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합동대응팀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을 했습니다.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서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대응팀은 피해 대학생의 시신 운구 관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방한해서 30일 출국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캄보디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재 중인 YTN 취재진이 오늘 새벽 시아누쿠빌의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조직원들이 급히 도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현지 당국의 단속 소식이 미리 알려졌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캄보디아에 있는 시아누쿠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도피 행렬이 포착됐던 거죠? 네, 간밤 이곳 시아누쿠빌에 있는 대규모 범죄단지 웬치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저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저희가 차를 타고서 직접 나가서 웬치 쪽을 둘러봤는데 앞쪽은 그야말로 완전히 북새통을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YTN 취재진이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계신데 단지 출입구에서는 안에서 빠져나오려는 승합차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웬치에선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차가 하나씩 빠져나올 때마다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도 줄지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대형 버스들이 이들을 태우고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출발한 차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한 행선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해당 범죄 단지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전에 해당 웬치를 새벽에 이어서 오전에 다시 방문을 했었는데 새벽에 도주 행렬은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범죄 행각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트럭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웬치 안으로 사람들이 짐 검사를 받고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드론도 띄워서 저희가 단지 안쪽을 살펴봤는데 오토바이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에는 널어놓은 빨래들이나 가재도구들도 남아있는 모습으로 미뤄봐서는 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람들이 웬치를 빠져나오는 이유가 단속 때문일까요? 예, 단속 때문에 이렇게 도피 행각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웬치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 현지 당국이 단속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단속에 대비해서 몸을 피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쓰인 범행 장비나 자료 등을 미리 옮겨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현지에서 돌고 있어서 저희 취재진은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지 당국의 단속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네, 어제 저희 취재진은 프놈펜,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도에 있는 한 웬치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석 달 전쯤부터 단속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현지 당국으로선 캄보디아 내 범죄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까지 왔고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간밤 시아누크빌에서 저희 취재진이 목격한 것처럼 단속 정보가 미리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출금된 걸 확인하고 연루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이 숨진 대학생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한다고요? 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반목 씨 시신을 현지 의료기관에서 부검할 예정입니다.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 우리 관계자들이 입회하는데요. 외부 충격 여부와 장기 상태 등을 확인해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검 항목 중에는 장기 적출 여부도 포함돼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한 장기 매매 피해를 받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체적인 부검 일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씨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공동 부검을 승인받았고 국과수 부검팀이 단독으로 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국내 대포 통장 모집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살된 박 씨 통장에 범죄 수익금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는데요. 경찰은 돈의 흐름과 입출금 연루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소된 모집책 27살 홍모 씨 외에 가담자 서너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어제 저녁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30대 남성 A씨의 출국을 불심 검문 끝에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문 당시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동생이 캄보디아행 여객기 탑승권을 보내줬다고 말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29일에서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예상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더 추가로 전해드리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고 미국과 한미 통화 수합 후 가는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위성락 실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움직임은 아는 바가 없고 미국과 한미 통화 수합 후 관련 논의도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 여야 최전선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감사 중단과 재개를 오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감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의 연장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대상인데요. 감사원 운영 쇄신 TF 운영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TF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사건 등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취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결론이 난 사건 감사를 뒤집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운영 쇄신 TF라는 이름 속에 숨겨서 이걸 합니까? 전 정부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후 한때 감사 대상이던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을 상대로 이를 질책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는 주장과 사건이 종료됐으니 관계없다는 반박이 나왔고요. 양당은 설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추미애 위원장이 한때 감사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과방위는 4시간 넘게 감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욕설 논란과 문자 폭로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는 감사를 중단한 채 비공개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선 한 피감기관이 국민의힘 측에만 질의 답변을 미리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질문 사주다, 사주란 표현은 모욕이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기관장 사퇴 압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정쟁화라고 맞섰습니다. 네, 정부의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서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겐 고액 월세를 버티려는 게 아니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이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묘를 관리하고 사용 허가를 정하는 본부장으로서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차담회 당시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영영전 신실이 개방된 데 대해 후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무경 의원의 질의에도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재청구할지 관심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은 추가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쯤 다시 청구를 할까요? 특검은 당장 이번 주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90건에 이르는 기록을 다시 보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란 부분을 더 부각하려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받았다고 보는 만큼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했던 박 전 장관도 포고령을 받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을 받거나 논의한 적 없고 이미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문제인 만큼 특별한 대응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요?
네, 특검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외환 혐의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어제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한이 모레까지인 체포영장도 반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조사 시작 단계에서는 일일이 군사작전을 보고받는 게 아니고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안보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을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달 안에 기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소환 일정이 잡혔죠?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 출석합니다. 지난 13일 소환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특검은 이번에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지 질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 조사 이후 이 전 위원장 비서의 소환 일정도 다음 주에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내란 특검이 지난 7월 공군 오산기지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미 측은 주한미군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고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3,748.37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현대 기아차도 관세 타결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마감 소식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91.09포인트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3,675로 출발했는데 9시 25분쯤 3,7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코스피 상승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이어서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7,7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며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약 4년 9개월 전인 2021년 1월 10일을 기록한 96,800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대 강세를 보이며 45만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한미 관세 타결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8.28%, 기아는 7.2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866으로 출발해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지만 0.08% 오른 865.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출발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오후 3시 반 기준 3.4원 내린 1,417.9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과 서민, 지방은 피눈물을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리고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패턴화가 된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집값이 공급을 통해서 안정화가 좀 되고,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세가 일어난다. 결국에는 보유세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거 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눠주는 그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취임 뒤 세 번째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데 진보 정권 입장에선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소위 불장이라고 그래서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은 전형적으로 이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촉발된 게 윤석열 정부 동안에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문제가 있고 또 올해 3월 오세훈 시장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해 시장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쓴 대책이고요. 이걸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되죠. 부족한 부분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실패를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서민층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출 막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취지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 주택 시장 대책이잖아요. 근데 원래 주거 안정책이 맞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뭔가 같은 서민이든 그 누구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은 사야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또는 전세든 월세든 살 곳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조금 는다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을 이렇게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을 안 주게 되면 대출억제 이렇게 해서 수요할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집을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받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임대차 이런 그 사업신고 등으로 전세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민들에게 공급될 주거가 없어지는 그 꼴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값이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목표가 아니잖아요. 안정화시켜서 그래서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고 했더니 못 빌게 해요. 어떻게 삽니까? 그다음에 집 못 사가지고 좀 전세 살려고 했더니 전세물이 없어요. 왜 없냐? 아니 토지거래 허가제로 하게 되면 실제 집주로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2주택, 3주택 이분들에 대해서 중과를 해요. 그럼 2주택, 3주택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2주택자는 어차피 한 채는 전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주거 안정화 대책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 잡겠다는 거죠. 집값 안 잡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풍선 효과로 어느 정도 잠잠했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또는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이런 신뢰해 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묶어버렸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부라도 좀 공급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다 묶어버리면 전매 제한 안 되죠. 그다음에 일반 분양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 규제로. 이거는 저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보여주기식이고 당장 어떻게 하면 붙들어 매보자.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정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붙들어 매보자 이렇게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은 전월세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이준석 의원도 이런 패턴이 패턴화됐다. 결국 쿠폰 주도 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유세 즉 종부세 카드도 꺼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오늘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거를 또 민생지원금 그 쿠폰하고 연결시켜서 비판할 문제인가요? 그거는
당장의 골목 상권 안정화 또 서민 민생 대책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와 부동산 대책은 별개죠. 그리고 일종의 패턴화에 대해라는 주장에는 일정 공감합니다. 실제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의 수립이나 그거를 실행에 의한 성공 실패 여부를 그 정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급등이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외적 요건, 유동성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그 정책적 실패도 물론 부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고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서 그 공급이 좀 일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마침 그때 유동성이 또 완화되고 그럴 때 또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또 쓰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야만이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 상승 국면을 잠재우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사후적인 공급 대책도 있을 거고요. 그 이제 세제 대책이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 검토되지는 않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적인 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산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지금 소위 고유직책으로 나온 거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않도록 하는데 같이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집값 상승은 대외적 요건도 이게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그 모기지 프라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집값이 워낙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폭탄 돌리기다라고 해서 그때 결국 2007, 8년도에 이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수요 억제하고 대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 전반의 어떤 펀더멘털이 무너진다. 이게 집값이 과대 대출 통해서 나중에 다 이게 집값이 시장에 나오면 큰일 난다. 있었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주안점도 야 이게 집값이 너무 높아졌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실제 나중에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다 그래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투기 수요라고 그래요. 이게 왜 투기 수요입니까? 정책 진단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투기 수요라고 진단해 놓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해 놓고 나서 실수요자 숨통이 트인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대법원으로 직접 가서 현장 감사를 했죠. 야당은 중간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강행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현장 국감은 국회법, 헌법, 또 국정감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현장 국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봤는데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싸움 분위기 속에서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을 먹을 때는 모두 앙금 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요. 짧은 시간 식사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여야 의원들이나 또 대법원 관계자들하고 그런 덕담을 나누는 것이지 거기서 그런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이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이땐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근데 이게 대법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로 간다. 그리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 최근 몇 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또 좋은 분위기 속에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식사할 때라도 그랬다니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이라고 하지만 파행은 뭐 스스로 만든 파행인 거고 국감은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실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계속 밝혔지만 이 진행된 절차에 대한 어제 그 대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배당이 되고 연구관 선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대법관에 어떻게 넘겨졌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종이 기록으로 검토가 됐거나 전자 기록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졸속 심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전현희 의원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전자 기록 검토는 법적으로 이 그런 방식의 증거 확인을 하고 판결을 했다면 위법 소지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전자기록이 형사사건의 전자기록이 적법하게 증거나 서면으로서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 건 올해 10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전자기록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원종이 기록을 갖고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썼던 거지 그것만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적법한 심리 절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직접 관계자들의 설명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말과 계속 모순되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파기환송 절차가 어떤 동기, 정치적 관여,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접근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보면 불법일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있으시면 그건 듣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언제부터 검토했느냐 사건 기록을 어떻게 빨리 검토할 수 있었느냐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뭐가 문제입니까? 사건 기록 휴대폰 찍어서 그 사건 기록 내용이 조작이 안 됐다면 핸드폰으로 내가 파악하는 용인 것이지 이것이 뭐 증거조사에 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에 현출되거나 송달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현희 의원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피고인한테 종이 쪽지로 송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자 송달 방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재판부가 내가 전자기록으로 보든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든 아니면 종이 쪽지로 보든 뭐가 문제인 거죠?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장에서 증거 기록을 현출할 때 종이 기록을 현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건 뭐 항소심부터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거 서면 재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언제까지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배당됐습니까? 그다음에 졸속한 심리입니까? 라고 도대체 이걸 며칠째 하고 있는 거죠. 지겨워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법원 현장 방문 가신 거 저거 현장 검증이잖아요. 저희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가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오감으로 만지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이게 검증이에요. 그런데 가서 로그 기록을 보겠다?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죠. 요구하는 걸 안 주면 현장 가서 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 가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빼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이런 걸 다 아시는 법조인들이 많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저러고 계신다는 게 저는 사실 월급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이 대법원 현장 감사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는 원래 오늘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는 날인데 어제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기책 이런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죠. 오선 의원님. 말장난 하지 마요. 신동욱 의원님,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초선이어도 사회 경력이 그만하면은 예의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가 시급하다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국민의힘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점령군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습니다. 마치 예전에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 위에 오른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사진 잘 나오니 좋으시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던 과방위, 그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김우영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더군다나 제 문자,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를 해서 지금 제가 배딸들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사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보려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초록의 현장 국감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법원을 방문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의원회가 의결을 했고요. 가서 뭐 이 곳곳에 이 의문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무슨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제적 절차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빼앗듯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에 협조를 통해서 사안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야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저런 방식으로 보호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고요. 왜 계속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냐 하는 건데 대법원이 몇 달째 똑같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이 국회에서의 이 국정감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와서 추상적이고 언론적인 인사 말씀이나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묻고 있는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몇 마디 확실한 대법원장의 답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법원 행정처장이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일도 없고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처럼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는지, 기록 복사는 됐는지, 전자문서로 봤다는 건지, 언제부터 어떻게 봤다는 건지, 상고의 유서는 4월 10일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부터 전체 대법관이 다 기록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 명확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언제까지 똑같은 말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얘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아마 당이 봉착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런 강한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조차도 탄핵 얘기는 지금 대놓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현장 검증을 가서 현장 검증에 맞는 뭔가 역할이 있냐 없었어요.
그리고 김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가지고 평수를 재고 예를 들면 증언, 대법관 증언에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뭔가 예산과 관련된 거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증언이 필요하면 증언 규모 같은 걸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그게 행정을 올바로 하는 자세이지 가보니까 대법원 가보니까 증언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더라. 이거 보러 가신 건 아니잖아. 이거는 뭐 도면 봐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출 요구한 그 서류 목록을 보면 연구관들이 보고한 그 보고서도 달라는 거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접속한 기록도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이걸 왜 못 주냐면 왜 또 언급을 못 하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그 국가법에도 있잖아요.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의 여러 시민단체 등이 이미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어요. 이거 로고 기록 다 달라고. 근데 거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계속 중이거든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못 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왜 말하면 안 되냐, 왜 안 주냐라고 계속 문제제기 하게 되면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이미 이제 원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대법원을 압박해서 몸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도돌이표 같은 공방 짚어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 자료를 받아봤다는 건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용이 검찰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행자는 김현지이고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추진호 의원 주장, 고소, 고발 내용은 항상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법사에 출석을 했었잖아요. 이화영 전 지사가 의원님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국힘 의원 중에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그 주장을 이렇게 해대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뭐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방법 좀 없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길래 뭐 억울해도 참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냥 짧게 뭐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 그러니까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이 어제는 또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체포 영장을 보여줬다, 유출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범죄 행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추정한 사실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정치 공세 펴고 있는 거죠. 수사 기록이 어떤 뭐 체포영장을 봤다는 게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면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당시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든 이화영 부지사든 그 수사의 마지막 정착점은 어디였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보좌관은 당연히 상황 파악하죠.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무슨 내용이 이 수사 상황에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거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있는 게 보좌관의 역할인 거죠. 당연한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걸 무슨 수사 관여, 수사 개입, 변호인 교체까지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모든 일을 지배한 것처럼 그냥 과장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토커 수준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김현지 이름만 등장하면 국감장으로 끌고 와서 공세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단히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지 부각시켜서 얻게 될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체포영장에 보면 범죄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로 체포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을 사진을 찍어서 아마 이렇게 보내줬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신분이에요.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적인 영역, 국회의원 업무 관련돼서 접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거 사적인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건 개인적인 겁니다. 공무 수행하다가 국회의원 업무 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억을 다 잊어서 그런데 김용 부원장의 이제 그 범죄 사실 확정이 됐죠. 근데 재판 진행 중에 보면 위증도 많았어요. 위증 조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김용 부원장이 그 누구한테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구속 기소된 사람도 2명 있고요. 거기도 변호사도 1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변호인들이 있는,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자, 이런 식까지 나간 걸 보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점증하고 있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김현지 현 실장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죠. 두고 보면 알 일이다. 네, 다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에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으로 발령난 백혜룡 경정, 발령 첫날 연차를 내서 출근을 거부한 것 아니냐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혹시 뭐 임은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시려 하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죠. 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백혜룡 경정을 투입하라 지시했고요. 그런데 임 지검장은 백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백경정은 기존 수사팀 못 믿겠다, 수사 인력 선발 권한을 나에게 달라, 최소 25명이 필요하다며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불쾌해하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임은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힘을 합쳐서 성역 없는 수사라고 주문한 건데 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혜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지금 검경 합동수사팀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한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백혜룡 경장의 저 발언이라든가 첫날 뭐 연차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직분은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백혜룡 경장이 수사 외압의 피해 당사자인 것, 그리고 이 마약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공적 책임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접 파견 지시까지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팀 구성이라든가 갖고 있는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은정 이 지검장과의 어떤 지위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이 마치 대립 관계가 그대로 동부지검 수사팀에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정리가 돼서 국민들 보시기에 저분들끼리 뭐 하는 건가 이런 비판은 안 나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뭐 하는 건가? 이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발했던 두 사람, 임은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수사 열심히 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임은정 지검장, 바람대로 백혜룡 경정이 수사 지휘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비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백혜련 공정이 제기했던 문제를 본인도 똑같이 해당을 해요. 이문정 검사가 본인이 문제 제기했던 그 검찰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인 그 검찰 조직을 수사팀을 꾸린 게 맞느냐? 뭐 맞다고 쳐요. 저번에 말이.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피해자잖아요. 직권남용의 피해자고 어쨌든 관련자, 고소인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본인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이상한 조직의 한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누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항명하는 듯한 또 저런 모습도 안 맞는 거죠. 백혜련 경정은 아직까지 경찰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행태가 아니에요. 저 부분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지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의 수사범위에 저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검의 수사범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특검 수사 중인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이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면도 안 서시는 입장이고. 하여튼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련 경정의 갈등, 앞으로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고요.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내인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정부 합동 대응팀이 급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시사항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인데요.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긴급 심의 제도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광고의 소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납치 등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사법당국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위 실장은 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과 사망자 부검 및 운구와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동남아의 온라인 스캠 산업을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위 실장은 우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 공조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최근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위 실장은 숨진 우리 국민은 지난 8일 베트남 국경에서 발견됐는데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지역 우리 공관은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의 베트남 입국과 부검, 유해 운구 등 영사 조력도 신속히 이루어졌다며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국 정상들을 맞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경주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상회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 보문단지 곳곳에는 각국 정상들을 맞을 행사 준비를 위한 막바지 현장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에서 21개 참가국 정상들이 손을 맞잡게 되는데요. 이곳 회의장을 비롯해서 만찬장 또 미디어 센터 같은 여러 주요 기반 시설들의 공사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집기와 장비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막바지 준비와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단과 언론 등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만큼 숙소와 음식, 수송까지 분야별 체크리스트 1000개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방문하는 만큼 경호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4시간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이 현장 운영을 시작해 각국 정상의 경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해가 진 뒤에는 보문단지 일대가 새롭게 단장한 각종 경관 조명과 야간 콘텐츠로 밝게 빛날 예정입니다. 보문단지 전체 조명을 150억 원을 들여 개선했는데 어제 첫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보문호 주변에는 에이펙 상징 조형물과 함께 대규모 3D 입체 영상과 레이저빔 쇼가 펼쳐졌고 정상 숙소 주변 산책로에는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금빛 조명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곳 경주에서 시작됩니다. 막바지 준비가 잘 진행 중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경주 에이펙 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두 사람은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기획재정부 수장에 이어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지난 7월 말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협의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논의들을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에 좀 박차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거액의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낼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에 최근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황.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 이유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조달하면 외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를 미국 측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다만 달러가 아닌 원화를 통한 투자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구체적 사안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접점을 찾겠다는 데는 두 나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방미 협상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판이 뒤집혔습니다. 네,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성한 뇌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서 고법에 다시 다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그리고 재산 분할액 1조 3천억 원은 다시 분할해라 이런 거죠. 재산 분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이 사실 1심과 2심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 그런데 2심에서는 뭐 한 20배 넘나요? 한 1조 뭐 3,808억. 그러니까 한 20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냐. 그러면 SK 주식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노태우, 그러니까 노세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럼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300억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을 해야 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1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2심에서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훨씬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심 판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잖아요. 근데 불법적인 자금이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아버지인 노태우의 어떤 그 도움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SK라는 그룹이 이렇게 컸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원인 관계에 있느냐? 원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걸 인정을 해줘서 재산 분할을 포함시켰느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을 한 거죠. 예. 그 재판부가 민법 746조를 거론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그렇죠. 민법 746조가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떠한 재산을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금전 같은 걸. 근데 그게 불법적인 거예요. 뭐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자금이 된다랄지 어떤 사회 상규의 질서에 위반한 돈을 지급하고 나서 야 이건 내가 법률 원인이 없으니까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걸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이 비자금이잖아요. 그럼 비자금은 어떻게 얻었냐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받은 뇌물을 가지고 사위 아니면 자녀에게 줬다. 그래놓고 그걸 그 돈 자체 300억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0억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 그 비율만큼 달라고 하는 것은 민법 746조를 원용을 한 겁니다. 300억을 직접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면이 단절되지 않는다. 이건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300억 자체를 가지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 65%, 노세영 관장 35%로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 비율은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비율은 예를 들어서 65, 35% 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이 빠지겠죠.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증여한 주식들 이런 걸 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대폭적으로 노세영 관장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은 이제 아주 하향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심에 665억 원 정도 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2심 판결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 대법원 또 파기환송 판결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1심에 600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재계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재계에서는 뭐 특히 뭐라고 코멘트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SK 그룹만의 문제고 또 SK 그룹 중에서도 이게 엄밀히 말하면 경영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총수 일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계 전체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SK 그룹 측에서는 이제 한숨 돌린 것이 역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이 재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지금은 그 300억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이슈로 커갔지만 실은 쟁점이 뭐였느냐? 과연 처가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의 SK그룹 성장에서 기여를 했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의 SK그룹은 크게 세 개의 M&A를 통해서 컸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석유공사라는 것들을 사들여서 그게 유공이 되고 그게 SK이노베이션,
지금의 SK 에너지가 되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였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걸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SK텔레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M&A가 하이닉스를 사들여서 SK 하이닉스가 된 건데 예. 이 세 번째 M&A는 최태원 회장이 오롯이 이뤄낸 거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공을 인수했던 거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동통신을 사들였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힘을 써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입증은 SK그룹이 확실히 했어요. 왜냐하면 유공일 때는 네. 이미 결혼하기도 전이었었고 고등학생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돈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 예. 두 번째 SK텔레콤 역시도 이게 YS 때 한국이동통신의 사업자를 줬거든요. 오히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뺏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SK그룹 측은 확실히 밀어붙였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300억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예. 2심이 65% 대 35%라는 결론이 나와서 뭐 그때는 거의 속된 말로 멘붕, 멘탈 붕괴하고 빠졌는데 오늘 판결 나오면서 일단 SK그룹 측은 말은 아끼고는 있지만 예. 뭐 한숨 돌린 그런 분위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은 지금 한숨 돌린 상황인데 재산 분할액 1조 3천억 원은 그래서 이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지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이 돈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1심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제 2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위자료가 20억이 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전에는 이제 관례적으로 뭐 1억 그리고 뭐 한 2, 3억 5억 뭐 이 정도는 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어떤 한 해 유책 배우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랄지 그다음에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한 20배가 항소심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아마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위자료 자체는 판사의 재량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할 때는 뭐 법리 오해 없고 예. 재량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니다. 간단하게 이제 위자료 20억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재벌이랄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 그리고 유책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특히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불륜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위자료 액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뭐 돈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한 1, 2억 주고 말지 법원에서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20억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소송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그렇죠.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 심리가 지금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린 편인가요? 아니, 대법원 심리치고 오래 걸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조대희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네. 심리와 판결을 빨리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이요. 1심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8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8년이 넘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재판이 8년 만에 끝난 게 아니고요. 파기환송되면 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 또 재판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은 또는 둘 다 이거에 만족 못하면 또 상고 재상고 하거든요. 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몇 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 아마 1년 5개월 이렇게 걸린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치고는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최태원 회장의 편을 재판부가 들어준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 놓긴 했는데 SK 주가는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뭐 SK그룹의 여러 기업들이 있죠. 예. 가령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는 급등, 폭등을 했지만 주 SK, 그리고 이번에 재산 분할이 핵심이 됐던 바로 그 기업 주 SK입니다. 왜냐하면 주 SK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한 18% 갖고 있고 이거를 쪼개면서 이제 아까 말한 1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 주가는 판결 나오면서 오히려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SK 그룹주 중에서 유독 이 주 SK 지주사죠. 여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좀 단기적인 해석이긴 한데 그동안에 주 SK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만에 하나 이대로 1조 3,800억의 위자료를 결정해 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실트론이라든가 장외 주식을 판다 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노소영 씨에게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 담보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담보가액이 높아야 상당수를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 SK 주가는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주주 환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뭐 그래서 빠졌다는 썰이 하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불확실성이 한 번 더 지속된다라는 그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기환송,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뭐 결정 난 거 아닙니다. 다시 뭐 600억으로 줄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500억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이번에 재산분할해서 노소영 씨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또 어떤 논리적 모순이 나오냐면 지금의 SK는 그럼 그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성경 측에 사돈 측에 지원했다는 그 500억을 돈을 통해서 성장했나? 이런 300억에 그 돈을 통해서 성장했나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이어서 노소영 관장한테 1조 3천억이 안 간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줬다는 그 300억이 실은 뭐 대단하게 SK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가진다는 건지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 측도 이렇게 패배를 한다면 아마 비자금의 논란으로 더 가게 될 경우에 약간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오늘 SK 주가, 주 SK 주가 급락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안고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고법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진다면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도 부분증이 이 지점이 좀 굉장히 좀 쟁점이 될까요? 근데 이제 기여도는요, 이제 재산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여도를 할 때는 재산 분할할 대상을 정하죠, 총액을. 근데 거기서 일단 SK 주식이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되고 그 지금 2심 판결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2018년도랄지 그 전에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친인척한테 증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SK CNC랄지 이런 것들도 뭐 단체다가 증여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1,000억 자체를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재산 분할 대상이 뭐 SK 주식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고, 근데 그게 제외가 되잖아요. 또 1,000억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거죠. 기여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그대로 35% 대 65% 갈지 아니면 기여도를 좀 낮게 잡을지 높게 잡을지 그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따로 결정을 할 겁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금 아직 입장이 없는데 어떤 법리를 들고 나와서 다툴까요? 근데 결국 똑같죠. 뭐 특유 재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1심과 2심에서 다퉜던 SK 주식 자체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그것이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랄지 뭐 비자금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 주장을 하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것은 불법적이다. 반도덕적, 반윤리적,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은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건 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르게 판단하면 또 대법원에서 그게 또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걸 뭐 1, 2심을 통해서 뭐 최대한 많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이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태원, 노소영 이 추가적인 법리 다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뭐 극적인 어떤 서로 간의 타협이랄지요, 합의가 있을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기에는 이미 두 분 사이에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재계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최태원 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주말에 아주 큰 대형 행사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 구강모 뭐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 회동까지. 맞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아마도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아마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을 덜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오늘 주 SK는 급락했지만 SK 하이닉스 주가는 폭등하게 되는 또 그런 시장 반응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김광선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업검과 금융당국이 출산이나 육아 가정의 보험금 부담을 줄여주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에 도입합니다. 지원안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모든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게 하고 6개월 또는 1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 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혜택받을 수 있고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HD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원전 핵심 설비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용 전동기 국산화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국내 표준형 원전에 적용합니다. 한수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원자로 냉각제 펌프용 전동기의 국산화로 한 대당 5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하는 3부작 쇼폼 영상 무브 임프로브드로 제16회 칸 기업 광고제 인라인 소셜미디어 영상 부분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칸 기업 광고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한국 기업이 최종 수상작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광화문 광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오징어 게임 핑크가드와 함께하는 K게임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7도, 청주도 17도, 안동은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광주 26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한기가 남하하면서 휴일부터는 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